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작과 동시에 또 정답 알려드려요. 정답,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항공권이었습니다. 항공권. 뭐 여행 갈 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당연히 이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뭐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여행사에서 사는 게 항공사에서 사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드렸고요. 7979님이 오늘 아침에 딸이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여행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오래 전에는 집안에 누가 이제 공항 가면은 그 배웅 나가는 게 좀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일이 되게 드문 시절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남아있잖아요. 왜 대통령이나 해외 순방 다녀오면 뭐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 쫙 나가서 도열하고, 그게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수성님은 가끔 공항으로 힐링하러 갑니다.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공항에 가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공항 가면은 거기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쇼핑 할 것도 그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포공항 주변에는 쇼핑몰도 많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현주님,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을 안 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출 때문에. 그렇죠. 대출 때문에 못 가신다고.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아까 정보라 님이 보이는 라디오는 어디서 보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KBS 1라디오 채널에서 그 1라디오는 거의 항상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거기 아마 카메라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저희 스튜디오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라 님이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 그렇다고요. 자,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증시가 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네. 코스피는 2607로 한 1, 2포인트 정도 하락한 약보합 정도고요. 2607. 그리고 코스닥은 0.8% 빠진 758.8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또 삼성전자는 59,500원으로 0.3% 하락. 하이닉스 조정폭이 좀 커졌네요. 최근에 반등을 좀 했었는데 오늘 3% 하락한 18만 9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 올라서 105만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70원, 137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국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우리 생활 속에도 이제 많이 또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스타링크라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 혹은 그 서비스를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신 위성의 일종인데 일반인들이 개인이 고속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5년에 무궁화 위성을 띄워 올려가지고 사용한 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통신 위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성으로 통신을 한다는 건 예전부터 사람들이 하던 생각입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전파라는 것도 사실은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를 좀 높이 올려놓으면 멀리서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전파가 잘 가니까 통신을 멀리까지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BS 방송국에도 이 지붕에 보면 높게 이렇게 그쵸, 탑을 그쵸.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전파가 멀리 가라고. 그래서 뭐 산꼭대기 이런 데도 이제 전파 뭐 송수신하는 이런 걸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정말 더 높이 우주에 아예 그렇게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를 띄워 놓으면 정말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 이런 발상인데 생각을 해보면 인공위성은 지구를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인공위성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통신을 할 수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다가 1960년대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네. 지구가 도는 속도가 적도 기준으로 한 시속 1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구가 빨리 돕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방향으로 돌게 하면 지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정지 궤도 위성 뭐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고 궤도를 정지궤도, 정지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치에 가려면 지상에서 35,786km 위치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으면 인공위성이 시속 1,700km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요 발상을 처음 퍼뜨렸던 사람이 아서 클라크라고 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원작자였던 SF 작가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위치까지 정확히 인공위성을 딱 올려갖고 야 여기까지만 가 거기 멈춰 거기서 돌아 이렇게 하는 것도 와 사실 너무 그 신기하네. 기술도 대단한 기술이죠.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뭐 야구공 같은 거 던져보면 야구공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몇십 킬로로 던지는데도 그게 제구가 잘 안 돼가지고 일반인이 던지면 스트라이크 존에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우주에 35,786km 위치에다가 거기서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시속 1,700km로 딱 그렇게 움직이게 하도록 인공위성을 거기다 딱 갖다 놓는다라는 게 사실 이제 보통 기술은 아닌데 국내에서도 이제는 정지위성을 제법 개발해가지고 여러 대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술이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위성을 올려놓으면 통신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성을 뭐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몇 대 한 세 개 정도 띄워놓으면 전 세계 어디하고도 다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위성끼리 통신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위성은 좀 크고 비싸고 멀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힘들다라는 거죠.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개 쉽게 올려가지고 많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작은 위성으로 멀리 안 보내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정지궤도 위성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이 계속 빙빙 도니까 위성이 떴다가 지면 더 이상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위성을 정말 수십 개를 올려가지고 한 위성이 떴다가 지면 다음 위성이 또 떠오르고 그 위성이 또 떴다가 질 때쯤 다음 위성이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성을 여러 개를 돌려가지고 계속 지구 전체를 빙빙 돌게 하면 촘촘하게 그 많은 위성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볼 수 있는 나하고 통신되는 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거의 그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촘촘하게 박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요. 과거에 뭐 이리디움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유명했었죠. 이리디움. 한 40개 정도 인공위성, 수십 개 정도 인공위성을 띄우면 기본적인 통신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방식의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고 하죠. 정지궤도까지 그렇게 멀리 높게 보내지 않고 지상에서 한번 몇백 킬로미터 수준, 300~400km 수준 가까운 데다가 인공위성을 좀 작고 단순한 거를 띄워놓되 여러 대를 띄워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꽤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활성화됐을 때만 하더라도 성능은 대신에 좀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인공위성을 여러 개 띄워 올리고 인공위성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띄워 올려가지고 또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뭐 동영상 볼 때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항상 싼값에 제공해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과거의 발상이었고 그래서 주로 이런 저궤성 위성 통신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뭐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막 사용될 때 그럴 때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됐냐면 좀 뭐 긴급한 어떤 조난 구조용으로. 혹은 뭐 오지를 탐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지 뭐 이런 데는 전화망 같은 게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위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구조를 해달라라고 한다든가 긴급한 사연이 있을 때 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보고를 한다든가 뭐 남극 탐험대 이런 분들 아니면 뭐 군사 작전 하시는 분들 군사 작전 하면서 뭐 적국에 침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연락할 일이 생겼다고 공중전화에서 연락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용도 특수 용도로 사용되었고 예전에 그 이리듐 통신 광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화기 한 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텀블러보다 더 컸었는데. 그렇죠.
국내에서는 특히 어떤 용도로도 많이 지금도 뭐 국내에서는 이 용도로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고 또 수산업도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해하시는 분들이 바다에서 항해하다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뭐 어디 뭐 유선망으로 바다에서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위성으로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간단하게 짧게 통신을 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고정관념이었는데요. 네. 세월이 한 2020년대, 2010년대 말 정도 될 때까지 한 2, 30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일단은 IT 기술, IT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런 전자 기술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인공위성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90년대, 그러니까 무궁화 위성이 올라가던 90년대 중반 이럴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던 CPU 이런 거에 칩 하나 안에 트랜지스터가 한 300만 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반도체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300만 개를 우겨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중심 반도체인 AP 같은데 트랜지스터 보통 한 몇억 개 정도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벌써 말씀해 주셨네. 100억 개 들어간다. 100억 개요? 네, 뭐 이런 제품 요즘 뭐 흔히 팔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20년대 중반인데 한 30년대 사이에 트랜지스터 들어가는 개수가 한 뭐 1000배 가까이 막 이렇게 좋아진 생각해보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30년 정도 흐르는 동안 1000배가 뭐가 좋아진 게 살짝 없거든요. 우리가 뭐 90년대보다 1000배도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그때보다 뭐 1000배 더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90년대 어떤 짜장면보다 지금 짜장면이 뭐 1000배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 이 IT 산업은 이게 1000배가 더 좋아졌는데도 우리가 그걸 되게 당연시하면서 뭐 이 정도 돼야지 요즘 기술이 이렇게 느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값에 좋은 위성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우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로켓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또 같은 무게를 훨씬 더 싼 값에 우주로 올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상이 나온 거죠. 이 저궤도 이 인터넷 저궤도 위성 통신을 그냥 단순히 무슨 긴급 통신하는 용도, 뭐 조난 구조 요청하는 용도, 바다에서 배들이 다니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 하는 용도로 다 개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를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뭐 수십 개를 띄워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 개를 띄워서 해보자라고 해서 뭐 줄기차게 매주 한 번씩 인공위성을 수십 대 수백 대씩 계속 올려가지고 수천 대 규모의 인공위성을 지구 곳곳에 쫙 깔아놓고 사용하는 그런 인공위성 서비스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꼭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촘촘하게 다 깔려 있고 인터넷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잘 통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의외로 그런 걸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산지다, 섬이다. 뭐 이러면 이런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가 꼭 유용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가 배를 타고 다닌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게 아니고는 뭐 좋은 답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에 가면은 가끔 거기서 전화 잘 안 터지는 경우 있을 거예요. 네. 예. 영상 뭐- 통화하고 싶은데 버벅이고. 그리고 뭐 산간 마을 이런 오지 같은데 이런 쪽으로 계속하면 그런 장소가 국내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거는 조금 좀 껄쩍지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일단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좀 지나치게 껄쩍지근할 수 있으니까요. 좀 딴 나라로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무슨 좀 말씀하시려고? 말씀드리면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저개발 국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저개발 국가가 이제 막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도 어떤 통신망을 갖추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어느 나라든지 간에 통신망을 갖추는 그런 산업은 특정한 그 나라의 허가를 받은 몇몇 업체가 주도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보통 했고. 한 뭐 두세 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경우가 통신 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그런 망을 설치하는 자체가 인터넷 통신
전화선, 뭐 전화 연결선 이런 거 자체를 전국에 쫙 까는 사업 자체가 왜 워낙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신사업은 항상 이렇게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초기에 어떤 국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그 사업권을 따낸 그런 쪽이 계속 거기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의 통신 산업은 계속 먹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의 통신 사업이든지 비슷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신 사업이라는 거는 처음 한번 망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추가로 뭐 어떤 서비스를 더한다, 뭐 사업자가 더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더 어떤 뭐 지출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국에 어떤 통신망을 쫙 구축해놨다라고 하면 그 통신망을 뭐 100만 명이 사용하든 120만 명이 사용하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은 전국에 구석구석 깔아놨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런 저궤도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 그 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개발 국가에 통신을 처음에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1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통신망을 구축을 한 다음에 국민 한 명당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씩 내고 뭐 인터넷이나 통신 이런 거 쓰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우리가 95,000원에 그냥 위성으로 서비스 제공해 드릴게 라고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인공위성은 전 세계에 깔려가지고 수천 개의 위성이 다 돌고 있거든요. 비용은 이미 다 투입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 나라에 추가로 뭐 어떤 이런 통신을 더 들어간다라는 게 그렇게 큰 수요가 그 어떤 비용 소요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통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든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지금 바탕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야. 그래서 항상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던 통신 산업에 어디든지 가서 좀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의 좀 재미있는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 이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비상시에 어떤 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해 상황, 전쟁 상황에서 이 위성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죠. 이번에 실감을 했죠. 네, 이게 정말 또 묘한 게 우리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어떤 기간 산업을 파괴하고 통신망을 파괴한다라는 게 정말 손자병법 시대부터 내려오던 아주 고래로 내려오던 전쟁의 기본이었는데 이게 통신을 우주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줘 버리니까 아무리 뭐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이 위성 통신망을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파괴한다 이런 거는 싸움을 하면서 함부로 좀 할 수 없는 행위로 좀 묘한 그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적의 통신망을 파괴를 해가지고 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이런 게 의미가 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어차피 세계 어디서나 적에도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라는 뭐 그런 의미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이게 과연 뭐 이럴까 싶은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사실은 이것도 좀 회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초기에서부터 이 적에도 위성 통신의 이 특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장점으로 많이들 내세우시는 게 뭐냐면 적에도 위성 통신은 나하고 우주에 있는 위성하고 통신을 하고 그 우주에 있는 위성이 상대방 위성하고 통신을 한 다음에 그 상대방 위성이 그 종말점 최종적으로 통신을 닿을 때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통신망을 이루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있는 인공위성 상대방 머리에 있는 인공위성 그 상대방 이렇게 한 2단계 정도, 2단계만 네. 거치면 항상 직선으로 바로 통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상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인터넷 회선망이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서 통신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인 예시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통신을 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 연결이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북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연결망이 없다라고 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휴전선 바로 건너서 통신을 하면 되게 가까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네. 우리나라 통신망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로 간 다음에 러시아 통신선을 거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결돼서 통신을 하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통신망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그쵸. 그 통신 사이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죠. 그렇죠. 지연 시간이 있죠. 네, 물론 뭐 인터넷 전자통신이니까 지연 시간이 뭐 그렇게 뭐 몇 초씩 뭐 느려질
것이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뭐 쉽게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온라인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게임의 한 0.1초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성 통신을 하면 항상 내 머리에 있는 이 인공위성 상대방 머리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지연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성 통신도 그 위성이 그 높은 궤도에 있을수록 그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진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궤도 위성은 더 빠르게 통신할 수 가까이에 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왜 뉴스에서 특파원 부를 때 네. 어느 나라 어디 도시 특파원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말 없고 네 누굽니다 그때서야 대답하고 그 지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저궤도 인터넷 통신이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어떤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풍문으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네.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거를 정말 절묘하게 하는 사람들은 속도. 요거 이런 위성을 아마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유럽으로 주문을 넣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문을 넣을 때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으면 한 0.1초, 0.2초 정도 회선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해서 즉각 통신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주문을 빨리 넣어서 그 격차에 따라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A라고 해서 무슨 다이렉트 무슨 액세스인데 직접 통신선을 깔아주는 게 더 나은 유료 서비스인 곳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진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것까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지금 뭐 곧 서비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또 뭐 광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큰 이렇게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별도의 뭐 여러 가지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에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체계가 아니라 거의 스마트폰 기계 안으로 이런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듯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자율주행차가 뭐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돌아다닌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좋겠죠. 네.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인터넷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중단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 밀도가 많은 나라니까 뭐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시베리아 평원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하루씩 이틀씩 막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데서 인터넷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상하게 작동한다, 인공지능이 오류가 생긴다 이러면 곤란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마침 또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이런 전기차 촘촘하게. 그다음에 또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의 사업도 하다 보니까 엮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그 같습니다. 통신이 다 또 필요한 자율주행, 뭐 로봇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스타링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뭐 한 7,0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네. 한 12,000개 이상까지도 쏘아 올릴 거다 이런 계획도 있던데 인공위성은 그러면 민간 회사가 네.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나라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규제를 받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완전 무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비교적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위성 사업이. 위성을 띄우는 어떤 그런 절차나 권리 같은 게 우주는 어떠한 한 나라의 그런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뭐가 뜨는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누가 막는다거나 너만 왜 이렇게 우주에 뭐 많이 띄워? 우리나라는 반대한다. 격추하겠다 이런 게 좀 안 통하는 게 우주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저궤도 인공위성 인터넷 이런 게 유행하기 전부터 많이들 나오던 문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위성 방송 통신 위성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도 꼭 필요했던 정주궤도에서부터도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하게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머리 위에 띄워놓는 거 남의 나라 머리 위도 문제인데요. 남의 나라 머리 위도 문제고요. 군사적으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그 자리가 부족하다.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우주가 넓은 우주인데 뭐 자리가 그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를 따라서 지구가 도는 거하고 똑같이 시속 1,700km로 지구를 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구의 둘레를 따라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남극 상공이나 뭐 북극 상공 애매하게 한반도 위에 이런 데선 돌 수가 없어요. 지구가 남극과 북극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도가 제일 겉면이 돼가지고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들은 적도를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제일 뜨거운 지역, 지구의 제일 어떻게 보면 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적도 상공에서 정지궤도 위성은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위성은 한반도하고 가까운 쪽에 적도에 적도. 가가지고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위성들은 대부분 다 인도네시아 상공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죠.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러면 좋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경도상에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줄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그 위치를 두고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뭐 호주나 뭐 뉴기니나 이런 나라들끼리는 우리나라하고 동서로 같은 줄에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지궤도 위성을 띄울 때는 항상 다 적도로 와가지고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구역의 인공위성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공간은 제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거네요. 상당히 물론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어떤 뭐 과학적인 의의로 정지궤도 위성을 한번 띄워보겠다라고 하면 한반도하고 상관없는 곳에 뭐 띄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4938님도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인공위성끼리 교통사고 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럼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가 아주 가끔 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전부 다 그 위치와 궤도를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안 부딪히게 계산하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지궤도 위성 같은 데는 이게 상당히 붐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붐비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거든요. 이게 영국 같은 이런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공위성 정지궤도 인공위성 올라간 게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전체 통신을 하려면 정지궤도 위성을 한 3개쯤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 상공도 아닌데 정지궤도 위성을 뭐 좀 올려놓고 전 세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하면서 막 쓰거든요. 우주는 선착순이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축구공이라고 하면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조합돼 있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점점이 칠해져 있는 그 모양을 우리가 제일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뭐 피버로마라든가 뭐 최근에 나온 다른 공인구라든가 다른 모양의 축구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과거에 축구공 처음 났을 때는 약간 배구공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구공이라고 하면 그 모양의 축구공을 제일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의 축구공을 떠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1970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공인구를 정했는데 그 공인구의 모양이 그랬는데 그 공인구를 텔스타라고 불렀는데요. 왜 텔스타라는 공인구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했느냐. 그 1970년이 처음으로 세계에 위성 생중계를 해가지고 보내주었던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축구공 모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전통적인 축구공 모양으로 이제 각인이 되게 된 거죠. 오각형 그 조각들이 막 붙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정지 위성을 올려서 이렇게 통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70년 월드컵에서 그 축구공 모양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이 정지궤도 요 위성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선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올려가지고 요거를 차지해야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저궤도라고 하더라도 저궤도는 뭐 꼭 적도만 차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비교적 좀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높이도 뭐 300km에 띄울 수도 있고 350km에 띄울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좀 더 자유롭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수천 개씩 띄우면 아무래도 다른 위성을 띄울 때 좀 피해가기가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궤도에서도 요즘은 약간 이게 뭐 이런 약간 속어입니다만 우주 알박기 이런 게 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 알박기. 마땅한 지금 규제 기관 같은 게 강력한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서 좀 그런 공식적인 좀 집계랄까요, 통제랄까요, 이런 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어쨌거나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전파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 전파로 통신하는 거를 관리를 하는 이 ITU에서 위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신청을 받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ITU에서 2020년 초 기준으로 우리가 위성을 이렇게 띄우겠다라는 접수를 제일 많이 낸 나라는 역시 중국이고요. 무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접수 건수를 많이 냈고 위성 올라가는 대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제일 많이 띄우겠다라는 그 대수 기준 신청 건수 제일 많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의외의 나라입니다. 오, 그래요? 아주 의외의 나라입니다. 의외?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아실 텐데 인도 아니면 아주 의외의 나라입니다. 아주 의외? 어디? 참고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남아공? 어디? 아프리카의 예.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가 30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신청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는 나라인 것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될 것으로 르완다에 진입한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이 비슷하게 적에도 위성 사업을 하는 그런 선진국 회사들이 르완다 정부하고 손을 잡고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르완다는 이미 그 드론 택배가 일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르완다에서. 르완다가 사실은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내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생활을 하는 나라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난 30년 사이에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 르완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역사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후에 급속도로 성장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르완다도 전쟁 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려면 한국을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거네요. 그래서 르완다에서 무슨 스마트폰 공장 막 짓습니다. 한국처럼 하려고. 르완다가 마침 또 되게 인구 밀도도 되게 높은 나라예요. 또 젊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인데 거기가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되게 좀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사가 옛날부터 잘 되던 그런 곳이라 가지고 그리고 르완다가 마침 요 적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우주 사업을 하기가 좋은 이런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주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유럽계 회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르완다 국적으로 인공위성이 몇 대나 올라갈지는 이제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뭐 르완다 쪽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유럽계 이 적에도 위성통신하는 이런 사업에 한국 회사도 뭐 투자했다 이러면서 뭐 뉴스 나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주의 미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살펴볼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홍명숙님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게 별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빛 공해, 빛 반사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인공위성이 너무 많이 이제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하시거든요. 육안으로 인공위성이 보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공위성이 옛날에는 그나마 인공위성이 좀 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무궁화 1호 인공위성 이런 것만 해도 1.5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회장님 그런 분들이 쓰시는 인공위성은 한 100kg 이렇게밖에 안 돼요. 좀 뭐 약간 덩치 좋으신 사람 한 명 정도 무게입니다. 우주에 사람 한 명 있으면 보일까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더군다나 요즘 기술이 더 발전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누리호 3차 발사 때 올라왔던 도요셋 같은 이런 위성, 이런 거 우주 방사선 측정하는 위성인데요.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뭐 10kg 이 정도 조금 넘거든요. 소형 위성. 약간 책가방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맨눈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그게 이제 촘촘촘촘 줄 서서 쫙 날아다니다 보니까 왜 그런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하늘 촬영하면서 조리개를 막 몇 분 동안 열어놓고 찍을 때는 그 다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멀리서 우주의 은하계 사진 이런 거를 찍고 싶은데 은하계 사진 앞에 인공위성이 뭐 10대가 늘어서 있는 모습 앞에 막 가리고 더군다나 사진 찍는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측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저편에 뭐 목성의 모습, 토성의 모습 이런 거를 지상에서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위성들이 워낙에 많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교란을 일으키니까 그런 좀 통신적인 과학 연구적인 뭐 그런 데서 좀 교란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언젠가는 이제 수명이 다 하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띄운 위성이 90년대 초에 올렸던 우리별 1호입니다. 우리별 1호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별 1호가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수명이 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당히 그거보다 더 오래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작동이 다 끝난 후에도 뭐 어떻게 뭐 파손된다거나 뭐 지구로 떨어진다거나 했다는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 별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주에서 우리별 1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계에서 항상 뭐 이거 천문학계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이런 우주 항공업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우리별 1호를 회수하는 사업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돈 들여서 그거 회수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데려와서 뭐예요? 기술적인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나가려면 우주에서 뭐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도킹을 한다거나 우주에서 뭐 이런 다른 물체에 있는 장소로 정확하게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접근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근데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인공위성 한 대 띄운 다음에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가 30년 전에 올려놨던 뭐 이 우리별 1호에다가 한번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영화 승리호라는 영화 보면은 네. 이제 인공위성 이런 걸 이제 막 팔로 잡아채는 이런 것도 네.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잡아채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락을 한번 시켜보자. 예. 추락을 시키면 이제 불에 타면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대기권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주에서 없애야 될 뭔가가 생겼을 때 말하자면 우주 쓰레기 같은 게 좀 당장 치워야 된다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치울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치우기 전까지는 그 궤도에서 영원히 계속 도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상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 간혹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디 뭐 위성 떨어질 수 있다고. 불의에 어떤 의도치 않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이제 낡아가지고 이제 통제 불능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추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떨어지려고 하다가는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무슨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가끔 이게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이 추락을 해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파편 같은. 예, 세계 최악의 사고로 언급된 게 1978년 1월 24일에 일어났었던 사고인데 네. 소련에서 당시에 사용하던 위성 중에 하나가 예. 아마도 군사 위성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하던 위성이 아닐까로 생각되고 있던 인공위성인데 위성이 이제 수명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위성의 수명이 제일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성에서 들어가 있는 그 전자 장비들을 작동시키는 이 전기를 언제까지 대줄 수 있느냐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요즘은 뭐 태양광 이용을 해가지고 햇빛만 받으면 뭐 오래 언제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네. 그게 좀 믿음직할까? 먼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티 같은 거 붙고 좀 부서지고 이러면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가는 배터리를 많이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오래 가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어. 배터리 네. 뭐 우주에 띄워가지고 뭐 몇 시간 사용하면 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에 날아가는 배터리는 몇 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핵전지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몇 년씩 가는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에다 올려가지고 쓰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뭐 최근에 실증했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197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띄웠던 인공위성이 핵전지로 작동하던 그런 배터리라 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안에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지구에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캐나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캐나다 어디? 네, 캐나다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지표면에 그냥 네. 바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캐나다에 뭐 방사능 물질이 우주에서 소나기처럼 뿌려진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다행히 도시 지역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캐나다가 땅이 넓으니까 그나마 캐나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나마 큰 사고가 안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지역에 이게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캐나다의 산에 숲에 들에 방사능 물질이 우주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큰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거 캐나다하고 소련하고 국제 문제로 비화돼가지고 이거 뭐 소련에서 뭐 300만 달러를 물어줬다든가 뭐 그런 최악의 좀 우주 사고 같은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좀 이거는 좀 문제될 만하다. 등치도 크고 안에 들어있는 물질로 좀 고민스럽고 그리고 어떤 기밀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추락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좀 남겨놨다가 추진체 이 인공위성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추진할 때 추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추력기를 가동할 때 쓸 수 있는 물질 좀 남겨놨다가 네. 뭐 인공위성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추력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을 일부러 추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력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부러 추력을 시키는 그런 곳이 있죠. 마지막 힘은 남겨놨다가 수명이 다했을 때 일부러 추락시켜서 최후로 안전하게 없애려는. 최후로 보내려는. 그래서 추락을 시키면 보통 어디로 많이 추락을 시키냐면 뉴질랜드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예. 저 남극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요 사이에 있는 남반구에 예. 아무것도 없고 섬도 잘 없고 바다만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의 섬도 없는 바다. 그냥 그리고 그 근처에 배도 별로 안 다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 장소를 포인트 니모라고 부릅니다. 포인트 니모. 니모가 뭐 이런 nothing, 뭐 no one, 뭐 이런 no 이런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뜻인데 왠지 포인트 니모라고 하면 좀 말이 멋있죠. 그래서 포인트 니모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인공위성 같은 거를 많이 추락을 시키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소재는 당연히 이제 첨단 소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일본에서 무슨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을 띄운다고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종이로 만드는 것도 사실 이론상 가능합니다. 뭐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면 그리고 안에서 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부품만 사용을 하면은 나무로 만든다라는 것도 가능을 해가지고 뭐 시도를 한 것인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뭐 어떤 환경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추락할 때 나무로 만들면 더 잘 타서 더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것인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 튼튼하고 가볍고 또 강한 그런 우주 방사선 햇빛 잘 반사해야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거 사진에 이렇게 가끔 나오실 때 보면 인공위성을 약간 무슨 금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금칠을 좀 하거든요. 진짜 금칠이라던데. 금칠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금칠은 되게 얇게만 하고 그 내부에는 다층 방막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이제 열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열재를 이용을 하는데 겉에는 실제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금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에서 이런 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하면 열을 안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게 녹으면 곤란하니까 햇빛 같은 게 강하게 내려쬐기면 우주에는 뭐 바람도 안 불고 그런 열을 식혀줄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열을 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내부에 방열판이나 최근에는 히트 파이프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을 빼낼 수 있는 금속 관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열이 많이 차이면 바깥으로 내뿜어주기 위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히트 파이프 같은 기술은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발열이 너무 심하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안에 일부러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빼주는 관을 안에 뭐 물 돌아가게 하면서 순행식으로 돌리는 거하고는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히트 파이프 같은 거를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쓰는데 인공위성에서도 쓰는 기술이고 이게 이제 중국하고 대만의 히트파이프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히트파이프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해서 별로 좀 투자를 안 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스마트폰 경쟁이 되게 좀 격화될 때는 이 히트파이프를 못 구해가지고 좀 헤매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주 인공위성 기술도 여러 가지 지상의 다른 제조업하고도 사실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아쉽네요. 아닙니다. 이미 오버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우주 여행까지 갔다 온 기분인데요.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대해 석 달째 완만한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은 유지했지만 기존 추이보다 회복 강도가 다소 약해진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달 중으로 배추 등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콘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며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뒤 청약 처리를 방해하거나 중도 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판매 상술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 같은 의미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4660번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려면은 등기가 필요한가요? 이 등기 나오는데 1년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허가 보증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미등기 아파트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사비 분쟁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신축 아파트의 등기는 사실 좀 다른 것보다 늦게 납니다. 또 언제 날지 몰라서 4660번이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등기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협약된 점포입니다. 이 시공사나 분양사에 좀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1567님이 담보대출은 한 번에 갚는 것과 매월 상환하는 것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이 대출 잔액에 줄면은 이자 부분도 줄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요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게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매월 상환하면은 대출 기간 동안에 계속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은 한 번에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때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대출 받고 3년이 안 지난 그 계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금을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김민정님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최근에 그 뉴진스 멤버 한희 씨가 국회 환노위에서 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이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해하는 행위 이런 게 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사실관계 조사를 노동지청에서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사실관계 조사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과 함께 60년대생이 온다를 같이 읽어보시죠. 은퇴 준비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함께 또 만나시죠. 상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